네, 실전 모의고사 1회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12번까지 보셨고요.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4명이 꽃꽂이 댄스, 볼링, 야구, 축구 중에 하나의 취미를 갖고 있대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표를 크게 그려서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을 좀 이쪽에 적고 주희, 선호, 달미, 원희, 그다음에 꽃꽂이, 댄스, 볼링, 야구, 축구. 4명의 취미 모두 다 다르다. 달미의 취미는 댄스가 아니다. 달미는 댄스가 아니다. 여기 엑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주희는 볼링 아니면 야구다. 이거는 볼링 아니면 야구다라는 건 꽃하고 댄스하고 축구는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을 보기 위해선. 원희는 꽃꽂이 아니면 야구다. 그럼 원희도 마찬가지. 꽃꽂이 아니면 야구라고 했으니까 여기 댄스하고 볼링하고 축구는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선호는 축구래요. 그럼 축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선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종목이 될 수 없고 여기에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로로도 X가 되겠죠. 그럼 댄스는 아무도 없다는 게 일단 정리가 되네요. 나머지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로로 봐도 2개, 2개, 3개, 가로로 봐도 2개, 3개, 2개 채워지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를 더 그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희, 선호, 달미, 원희 이렇게 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 2개가 비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 채워진 건 먼저 채워 놓고요. 여기 XX, 여기 X에 5가 되고 X, X, 여기 XX, 여기 건너뛰어 X잖아요. 그럼 여기가 5인 경우,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가 5인 경우.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물론 이거부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경우의 수가 적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얘가 동그라미 되면 이게 X가 되겠죠? 그럼 여기 세로로 X가 되겠죠? 이 두 자리가 이렇게 비네요. 이 두 자리는 서로 엇갈릴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동그라미 여기 X가 되겠죠? 세로로 X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여기 4개가 X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달미는 같은 꽃꽂이를 할 수 없으니까 얘가 채워지네요. 이건 경우의 수가 1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항상 참인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원희가 꽃꽂이면은 여기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미가 야구인가? 달미가 꽃꽂이 여기서는 야구가 맞죠. 근데 여기면 달미가 볼링이잖아요. 이건 세모 정도로 봐야 됩니다. 4명의 취미로 가능한 경우의 수, 요거는 3가지라고 했죠. 그죠? 아까 정리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에 3번. 주위의 취미가 볼링이라면 그럼 여기 이 경우로 말하는 이건 안 되네요. 그죠? 여기인 경우. 그때 원희는 꽃꽂이냐? 원희는 여기서 야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세모. 달미는 야구냐? 야구인지 꽃꽂이인지 몰라요. 여기만 둬도. 여기 볼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세모. 달미가 꽃꽂이라면 그럼 여기는 아니니까 이거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X,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죠? 주인은 어쨌든 볼링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게 되죠.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문제. 귀찮아 보여도 그냥 빨리 적어버리고 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여기서 이 안에다 어떻게 꾸겨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생각하는 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마피아 게임이래요. 5명이 있고 마피아는 1명, 시민은 4명. 근데 여기서 3명의 진술은 진실, 마피아를 포함한 2명의 진술이 거짓이래요. 마피아 고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A가 말하길 마피아를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할게요. 그러면 B가 동그라미이거나 혹은 E가 동그라미야. B가 말하길 C는 거짓말하고 있어. C가 말하길 D가 마피아야. D가 말하길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E가 말하길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상관관계를 보면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긴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B가 C를 거짓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이는 서로 모순관계가 되면서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B하고 C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이 1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쌍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뭘 하는 게 좋겠냐. 마피아가 누군지를 아예 가정해가지고 각각이 마피아라고 가정할 때 이 말들은 과연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럼 누가 마피아일 때 거짓말이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2명이 나오는가? 이걸 이제 찾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B하고 E 중에 있대요. 그럼 만약에 B가 마피아인 경우랑 E가 마피아인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A나 C가 D가 마피아인 경우는 이 말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런 걸 그냥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C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은 C가 거짓말하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C를 먼저 하죠. D가 마피아라는 얘기는 D가 마피아일 때 맞는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가 마피아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따르면 이제 B는 C가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반대로만 가면 되죠. 이렇게. C가 진실을 말하니까 B가 말한 C가 거짓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A는 진실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A하고 똑같이만 가면 됩니다. A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E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E가 마피아면 거짓말이지만 나머지가 마피아라면 저 말은 맞는 말이 돼요. 이렇게. 자, 거짓말이 2명이래요. 찾아볼까요? 거짓말이 요건 셋. 여기는 거짓말이 하나. 그래서 거짓말이 셋. 여기는 거짓말이 셋. 여기는 거짓말이 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이 2명이라는 이 조건에 맞는 거는 여기죠. 그래서 E가 마피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라리 이게 범인 가정이라고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범인 가정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냥 손만 빨리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깔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도형출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로냐 세로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세로라는 건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얘네 셋이가 이제 좀 비슷한 모양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게 반시계 방향 90도 돈 건가? 반시계 90도 돈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시계 90도 돌았다고 보기에는 이 모양이 약간 좀 애매해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반시계 90도 돌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시계 90도 돈 모양이 이게 된다는 게 약간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 왜냐면 여기서 이게 반시계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시계 90도 도른 걸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럼 색깔만 반시계 90도 돈 건가? 외곽 모양을 그대로 두고? 아니에요. 외곽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칭, 회전 이런 걸로 설명하고 색반전 뭐 이런 걸로 설명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약간 특이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상하대칭, 이건 좌우대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상하대칭, 얘도 좌우대칭이 설명이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얘도 상하대칭 설명되네요. 그럼 이거 좌우대칭 된 걸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좌우대칭이니까 아래쪽이랑 오른쪽이 까만 놈.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6개의 규칙이 있잖아요. 회전으로서 시계 90도, 반시계 90도, 180도. 대칭으로서 상하대칭, 좌우대칭. 그리고 색반전. 이렇게 6개의 그 명령으로서 일단 적용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걸로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가로인지 세로인지 보면 세로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왜냐면 이 똑같은 모양이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얘도 이 똑같은 이 모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빗금 이 표시도 있고. 얘도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세로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거 뭐 같아요? 세로로 보면. 세로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냥 합쳤다고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합쳤다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이 상황도 뭔가 좀 설명이 잘 안 돼 보여요. 왜냐면 이거랑 합쳤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 안쪽 부분이 흰색으로 바뀐다고 쳤을 때 안쪽이 뻥 뚫리는 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뭔가 여기 이 선이 있는 것도 약간 애매하고 이 두 개랑 합쳐가지고 이 선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재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꼭 밑에 있으란 법은 없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으란 법은 없다고요. 재료가 중간일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따져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얘하고 얘를 합쳐보는 게 좋겠어요. 얘하고 얘를 합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선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상황이랑 얘를 비교해보면 이게 딱 색반전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합쳐서 색반전 시켰다. 얘랑 합쳐서 색반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도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색반전되면 여기가 까만색이 되고 여기는 다 흰색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흰색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합쳐서 색반전 시킨 게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랑 합쳐서 색반전해야 이게 되는가? 일단 이 모양은 이 자체가 여기서 색반전된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도 중간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색반전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랑 여기랑 보면 여기가 까만색이면 흰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바깥 부분이 이게 까만색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원래 흰색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들 지우고 얘가 하얀 거를 남겨두면 답은 5번밖에 안 된다. 얘가 까만색이면 안 되니까.
답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추론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특히 중간이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쉬운 게 아니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얘도 세로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삼각형을 보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상하대칭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시계방향 90도 동거라면 이게 가로로 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로로 긴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상하대칭이긴 한데 이걸 상하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나?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색반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기가 까만색, 여기가 흰색인 게 둘 다 까만색이 되는 거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재료고 뭔가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뭘 추천하는 편이냐면 11, 10, 01, 00 이렇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상하셔도 되지만 아까는 이제 좀 단순했으니까 바로 말로 설명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랑 합쳤을 때가 까만색이고 흰색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합쳤을 때 흰색이랑 까만색이랑 합쳤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이렇게 그냥 체계화시켜서 보고 나서 여기다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눈으로만 하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걸로 상상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얘는 얘랑 그냥 합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하대칭 시켜서 얘랑 결합한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자연스럽겠고 왜냐면 얘랑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상하대칭 시킨 다음에 다시 상하대칭 시킨다. 이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하대칭 시켜서 결합하고 그래서 그 색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안쪽에 십자가를 보면 이건 까만색인데 까만색이에요. 상하대칭 시키면. 그럼 까만색이랑 까만색이 결합했더니 하얀색이 됐어요.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은 까만색, 0은 하얀색 이렇게. 안쪽에 다이아몬드 보면 다이아몬드 하얀색인데 하얀색이에요. 그럼 0 더하기 0도 0이겠구나. 그 다음에 0 더하기 1 같은 경우 찾으면 이거는 없는데 하얀 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하얗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얀색인데 여기는 까만색이잖아요. 그럼 이거 합쳐보니까 까만색이에요. 그럼 이것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는 색칠 안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여기는 색칠되어 있는 게 여기 4개하고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색칠되어 있고 여기도 색칠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은 여기서는 몰라요. 그럼 이쪽으로 와야죠. 그죠? 자, 그런 부분 찾으면 되겠고 여기는 색칠인데 여기는 색칠 안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부분. 다른 부분도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시면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는 색칠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상하대칭 시켜도 어차피 결합은 이거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일 0인데 여기 1이에요. 그죠?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머지도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다 맞거든요. 요 규칙 자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물론 이거를 상하대칭 시켜서 결합을 해야 되죠. 모양은 이 모양이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 모양은 똑같잖아요. 얘랑. 그럼 얘도 얘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상하대칭 시켜가지고 이게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거 볼 때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두 개씩의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고 치면 이 두 개랑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상하대칭 시켰을 때. 그러면 0, 0일 때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흰색이어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죠. 여기가 안 맞으니까.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이제 남은 건.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 뭐가 답이냐? 는 거는 이 둘이가 어디가 다른지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다르네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랑 결합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대칭이니까. 그럼 흰색이랑 흰색이 더해진 거, 그러니까 여기 까만색이랑 까만색이죠. 채워진 것이랑 채워진 것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건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 간의 관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형 추리 이 정도 했고요. 다음 문제 보죠. 단어 관계입니다. 단어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좋죠. 문장으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분만하고 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겠나요? 분만이랑 출산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조랑 같은 말이 뭔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조는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그나마 구호가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효율 같은 경우, 저거는 약간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교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거짓되다, 간사하다 이런 걸 남을 이제 괴롭힌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 흉자가 많이 쓰는 흉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세 개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원조랑은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교효율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단어긴 하지만 뭐 교활하다 이쪽에 이제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어쨌든 구호가 워낙에 원조랑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상기와 해상은 같은 말이다. 건사하다, 건사하다, 간수한다 같은 말이죠. 여명하고 황호는, 여명은 이제 새벽이 되는 거고 황호는 이제 밤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죠? 노을이 지는 저녁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3번은 이제 아예 반대말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같은 말.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식 추리 보죠.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짜리부터 찾는 게 좋습니다. 이 하트를 가지고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이 온천 표시를 가지고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 I, J 여기다 좀 할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요. 해서 이제 증감이 필요할 때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온천 표시부터 볼까요? 여기 하나짜리 이거부터. 물론 이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전 이걸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배열 변화죠. 배열 변화는 1, 2, 3, 4를 적고 Y4, SO를 읽어야 되겠죠. Y4, SO, 2, 3, 4, 1. 순서대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2, 3, 4, 1을 적고 원래를 찾아야 되니까 원래가 뭐였는지. 그럼 1, 2, 3, 4 순서대로 읽으면 P, U, 1, 1. 관계를 봐야 되겠네요. L이 P로 갑니다. 이때 이런 거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4네요. S가 U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둘, 플러스 2네요. 3이 1로 가는 건 마이너스 1, 2, 5가 1로 가는 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역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I가 4를 받은 결과물이니까 거꾸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2가 됩니다. 5는 2가 더한 결과물이니까 빼서 3이 되겠죠. 4 더하기 2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가서 6. I에서 4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M이 되네요. 그죠? 4를 뺀 결과물이 이거니까 2를 갈 땐 더해줘야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봐서 동그라미를 찾으면 되겠네요. G가 2로 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네요. 4가 3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1. 5가 6으로 가는 건 플러스 1. K가 M으로 가는 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서 하트 찾으면 끝나겠네요. 실은 이렇게 가 하트 찾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이렇게 가면 이걸 거쳐가야 되지만 이걸 한 번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증감으로, 배열 변화로 보이고 G45K, G45K, 4132 이렇게 되죠. 이쪽에다 좀 정리하면 하트는 4132,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 표시는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온천 표시는 2, 3, 4, 1이죠. 자,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됐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들 뭐 여러분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하고요. 자, 밑에 두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뭐 나중에 나중 회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께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 3, 4, 1이네요. 적고 갑니다. 차라리. 얘 같은 경우에는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같이 적는 게 좋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트 표시는 여기 보니까 4, 1, 3, 2. 네, 4, 1, 3, 2. 4, 1, 3, 2. 동그라미 표시는 여기서 요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면 2, 3, 4, 1이니까 1, 2, 3, 4 적어야 되겠죠. 2, 3, 4, 1. 2, P, O, W. 여기서 2가 4의 명령, 4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6. 그죠? P에선 플러스 2 하면은 R. 5에서 2 빼면 3. W에서 4 빼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S가 되네요. 4, 1, 3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1, 2, 3, 4 해서 4, 1, 3, 2, S6, 3R 이렇게 되죠. 네, 답이 2번 이렇게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2에서 2 더해서 4, 6에서 1 더하면 7, Y에서 하나 빼면 X, Y에서 둘 빼면 W. 4, 1, 3, 1의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4, 1, 3, 2 결과를 받은 게 이거니까 원래대로 들어가면 1, 2, 3, 4에서 7W, X4 요거 해야 되겠죠. 7에서 4 빼면 3. W에서 2 빼야 되죠. 그죠? 6. 이렇게만 해도 이제 답이 4번이라는 건 나오죠. 그죠? 나머지도 뭐 X에서 2 더하면 그래서 Z. 그 다음에 여기서 4에서 4 더해야 되니까 8.
그래서 답이 4번 확인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요 밑에 문제 푸는 거는 이거는 뭐 한 문제당 한 20초 정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도식을 풀어내는 거야 뭐 도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 문제 자체는 항상 이제 비슷한 시간이 걸리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논리추론 문제네요. 반박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걸 이렇게 묻고 있네요.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대요. 생각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고상으로만 실험하는 것. 실험할 때 요구되는 조건, 장치를 단순하게 가정하고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성립할지를 머릿속에서 유도하는 실험. 실험을 단순화해서 이상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제 시험과는 차이가 있대요. 실제 시험은 이제 다 해놔야 되잖아요. 또한 입증 가능성에 대해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기 어려운 실험도 수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실험 전 이론의 모순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특히 사고 실험의 결과가 명확하게 도출되었다면 실제 실험이 없이도 이론 입증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주로 물리량을 측정할 때 활용하는데 갈릴레오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의 법칙을 증명한 바 있다.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낸 사고 실험은 이게 이제 현상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론을 증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대요. 이제 주제는 이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요. 왜냐하면 항상 현상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반박을 묻고 있잖아요. 반박을 물을 때는 항상 이거 반박이 어떤 게 좋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지로 가는 게 좋다 했어요. 안 그러면은 뭘 반박해야 될지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선택지를 읽어버리면 이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나서 바로 가는 거다 보니까 제시문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찾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박을 하고자 하면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항상 맞아떨어지긴 하는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증명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실험 자체가 최근에 증명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반론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죠? 이거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에 가깝고요. 그죠? 근데 3번. 고려하지 않아서 모든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활용해야 된다는 그 내용의 가장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론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더라도 이건 오히려 사고 실험을 지지하는 것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도 사고 실험이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반드시 거짓인 걸 묻고 있습니다. 늦가을 산에 오르다 보면 눈꽃이 만든 절경에 눈을 떼지 못한대요. 가을인데도 눈이 오나? 근데 이처럼 나뭇가지에 눈이 붙어서 꽃처럼 핀 설화를 상고대라고 한대요. 저도 이건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눈이 붙어서 생성되었다고 보기보다 나무나 풀에 내려서 눈이 된 것처럼 설이 또는 안개, 눈처럼 된 설이나 안개라고 보는 게 옳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설이가 앉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얼어버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내려서 쌓인 게 아니라. 상고대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 잘 만들어지는데 특히 늦가을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서 대기의 안정됨에 따라서 발생한 안개가 서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특히 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관행각 상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면 물은 0도가 되면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0도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얼지 않는 상태. 이게 관행각이에요. 그럴 때 물방울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뭔가 물방울이 영하의 물질을 탁 만나면 그 순간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얼음처럼, 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고대는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형성된 것이고, 기온이 매우 낮은 호숫가, 고산지대, 그 다음에 안개나 서리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에서 떠다니는 미세한 관행각 상태 물방울,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같은데, 아니면 이제 어디 지물 같은데, 이런 데 만나서 얼어붙으면서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싹이 감싸겠죠. 따라 상고대는 해가 뜨거나 온도가 상승하면 빠르게 녹아 사라진대요. 바람이 약한 맑은 밤, 그 다음에 이른 새벽, 이때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대요. 왜냐면 이제 좀 아주 얇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제 떨어져 버리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좀 아예 녹아 버리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이제 바람이 많으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근데 한편 설이나 안개가 아니어도 얼음이 상고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얼음이 상고대를 형성하기도 한대요. 이때 상고대는 수빙이라고 한대요. 나무에 달려 있는 이제 뭐 어떤 얼음 같은 거란 얘기겠죠. 나무에 얼음이 붙어 만들어진 수빙은 쉽게 부서지는 백색 투명의 얼음으로 일반적인 상고대와는 다르게 한겨울 비나 눈이 온 다음 날 따뜻했던 날씨가 밤에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 그때 이제 공기중 수분이 딱 얼면서 나무에 달라붙어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수빙은 바람의 눈가루가 붙어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 두껍대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는
바람이 약할 때, 바람이 약한 맑은 밤에 이게 주로 관찰된다 했잖아요, 상고대는. 근데 수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바람이 불면 더 두껍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죠. 얼음의 끝에서 새우 꼬리처럼 보인다는 점도 있대요. 이게 상고대하고 좀 구분된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가면서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1번.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호숫가. 상고대를 관찰할 수 있는가? 이건 어디로 가보시면 제일 앞으로 가보게 되는 건데, 여기죠, 여기. 기온이 매우 낮은 호숫가, 고산지대. 이런 데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요때 얼어붙으면 형상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1번은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2번. 바람이 세게 부는 환경이 더 두껍고 화려하게 생성되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비교를 좀 해드렸죠, 일부러. 그래서 수빙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근데 상고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간 맑은 밤에서 이른 새벽 사이에 관찰된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바람이 강하면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3번. 안개나 서리 외에도 비나 눈 등에 의해서 상고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요 수빙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설이나 안개가 아니더라도 얼음이 그죠? 상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백색의 투명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수빙의 끝. 요거는 여기 나와요. 새우꼬리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 관행각 상태 물방울.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관행각 상태에서는 여전히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 어쨌든 근거를 이제 제시문에서 빨리 찾아야 된다는 점, 그게 이제 이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걸로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반드시 거질 수밖에 없는 걸 묻고 있네요. 붕당에 관한 얘기네요. 설립 초기에는 서로 인정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노력했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함이나 비난을 일삼는 등 약간 정쟁이 치열해졌대요. 특히 숙종 때부터 경종에 이르기까지 숙경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숙경 꽤 이르기까지에는 하나의 붕당이 독점하는 일당 전제가 지속돼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영조가 붕당 간의 싸움을 억누를 수 있도록 탕평책을 시행했대요. 탕평책의 목적, 이게 정치 안정도 있지만 한쪽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왕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왕권의 절대성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관료체제를 정비한다는 것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도 역시 목적이기도 하고요. 붕당 간의 정쟁으로 인해 여러 번의 사화를 겪은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당정으로 나타난 패난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성을 설파했대요. 특히 노론의 영수 민진원, 소론의 거두 이광자 둘이 불러가지고 잘 해봐 뭐 이렇게 종용하거나 노론과 소론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거나 인재 창출에 힘썼대요.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관료는 파면시키기도 했대요. 1740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워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대요.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영조, 정조, 영조의 손자죠. 탕평청 계승했는데 탕평을 교환하면서도 한편 강력한 왕권 형성을 위해서 직속부대인 장용영, 정치기획은 규장각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규장각은 그러니까 정조가 만든 거죠. 기반구축에 매진했대요. 이 탕평책은 근본 정신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듯한데 방법론적에서는 좀 차이가 있대요. 영조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타협하는 거. 정조는 시시비를 명확하게 가리고 논쟁을 통해서 정치를 펼치는 준론탕평, 완론, 준론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다만 영조와 정조가 모두 마찬가지로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경영, 정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외척의 힘이 더 강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왕의 힘은 더 약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세 있는 하나의 가문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도 정치, 성행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탕평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거짓인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왕권 강화 동시에 정치적 안정.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기에 왕권의 절대성, 정치적 안정.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2번 성균관 입구에 세워진 탕평비. 이건 이제 영조가 세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그죠?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워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정조 사회 탕평책 유지하지 못하고 좀 세도가 위세가 높아지게 됐다. 이거는 바로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여기에 정조 사후에는 잘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고 4번 영조는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교용할 수 있도록 규장을 설립했다. 말은 맞는데 규장각은 누가 한 건가요?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정조가 여기서 그죠? 정조가 한 거라고 나오죠. 여기에 장용영 규장각. 이건 정조가 한 겁니다. 영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상식만 있으면 이거에 대한 지식, 상식까지는 아닐지라도 지식이 있으면은 이거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의 도움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본문에 대한 독해, 여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보죠. 탕평자의 방법론, 영조는 완론, 정조는 준론.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었죠. 그죠? 영조는 보다 온건, 정조는 약간 논쟁. 그죠? 그래서 이 완론, 준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다음은 4번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아래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자, 아래 글 같은 경우 이거는 레드 헤링을 설명하고 있네요. 누군가 언쟁할 때 처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던 주제는 사라지고 인간 댐댐의 비난에 대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상대방 주의를 돌리는 경우 레드 헤링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네가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끈다, 혼란을 유도한다, 상대방을 속이는 거래요. 논쟁을 벌이다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논쟁 대상과 관련 없는 주제로 화제를 전한 논쟁과 무관한 문제, 부수적인 문제. 그러니까 논쟁 자체는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데요. 그건 완전히 관계없는 거로 화제를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긴 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레드 헤링에 속한대요. 목적은 주의를 분산시켜가지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 누구나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레드 헤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주의가 어떻게 돌리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상대의 덫에 빠져 속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념이 강하고 약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의견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경우라도 그런 경우라도 이런 게 이제 당하기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겠죠. 경제 분야에서는 거짓 신호를 나타내는 의미로 활용된대요. 근본적인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덜 중요한 내용만 강조하는 경제 지표, 데이터 이런 거래요. 그래서 오늘 IPO, 이 IPO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처음 공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을 상장할 때 그 바로 전에 뭐 자신의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 상황 같은 거를 공개하는 걸 말해요. 그런 거 할 때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서를 확인한 뒤에 기업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을 투자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냉각 기간에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장점을 중요하게 홍보하는 것. 이것도 이제 레드 헤딩이라고 칭하기도 한대요. 장점을 중요하게 홍보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은 후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기를 보죠. 이거는 이제 허수아비 논법이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 이거는 주장 자체랑 아예 별개인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허점이 많은 주장으로 바꿔놓은 뒤에 틀렸음을 지적하는 거. 어린애 혼자서 길가에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럼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혼자 길가에 다니면 안 된다. 이러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과 아예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반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법으로 꼽힌다. 허수아비 주장이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반박해야 하지만 흐려진 논점을 인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변명처럼 여겨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돌아가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 혼자 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애를 온종일 집에 혼자 가둬두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구차해지고 다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명처럼 여겨지고 일단 허수아비 논법에 빠지게 되면 웬만하면 헤어나기 어렵대요. 특히 상대방 주장을 왜곡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논의를 방해하게 되는 건데 잘못된 근거 입각해서 호소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 해를 끼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적절하게 이해한 것을 묻고 있네요. 1번. 논거에 신뢰도 없다면 레드 헤링 허수아비 논법에 걸려들지 않고 논쟁에 승리할 수 있다.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고 신뢰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에 대한 것이 이게 잘 걸려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해라고 보긴 힘들고요. 2번. 허수아비 논법은 상대의 교묘에 주작한다는 점. 해서 주의를 돌리는 레드 헤링. 이거는 약간 구분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아예 다른 곳으로. 이거는 교묘하게 조작. 2번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3번.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논쟁에서 이것도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 이런 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이라고 보기 힘들죠. 3번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드 헤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허수아비 데이터라는 말로는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5번. 유리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논법 함께 사용된다. 이것도 대중연설이나 협상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허수아비 논법과 함께 사용된다 이런 내용도 보기에선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건 2번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역시 반드시 거질 수밖에 없는 거.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자, EPA 나오네요. DHA나 DPA처럼 불포화 지방상의 오메가3의 일종이래요. 덴마크의 다이아베르그 박사가 에스키모인의 성인병 발병의 확률이 낮다는 걸 발견해서 원인을 알아내고자 노력했더니 이 사람들이 물고기랑 바다 표본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EPA가 풍부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EPA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억제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만약 혈관에서 원래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 밖으로 나와야 이게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혈소판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지혈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혈관 안에서 이게 응고가 돼버리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혈액 흐름을 건강 유지하거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래요. 특히 혈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랑 나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 HDL, 나쁜 거 LDL이 있는데 좋은 거는 높이고 나쁜 거는 내리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막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내 EPA라고 하는 게 TXA3, 그다음에 PGI3를 유도하는데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 TXA2의 합성을 저해서 혈소판 활성화를 차단한대요. 혈소판이 활성화되다 버리면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차단하고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대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대요. 고등어, 꽁치와 같은 이렇게 EPA가 다량으로 함유된 등푸른 생선 꾸준히 챙겨 먹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짓인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EPA가 유도하는 물질이 혈소판 활성화를 방해한다. 이건 어디 나왔냐면 아까 여기 나왔었죠. 그죠? 얘네들은 이걸 유도하는데 얘네들이 활성화를 차단한다. 이렇게 딱 문장에 나와 있죠. 1번은 맞는 거고 2번. EPA는 몸 내부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에 나왔었죠. 그죠? 여기 체내에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으로만 먹어야 된다. 3번. 혈중 HDL 수치가 일정 기준 높아지면 낮아지도록 HDL이 뭔지 봐야 되겠죠. HDL은 여기 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건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죠? LDL을 낮춘다고 하는 거잖아요. 3번이 잘못된 거죠.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섭취하는 주식과 관계 있다. 아까 살펴봤지만 여기서 여기 있었죠. 물고기나 바다표범. 바다표범을 먹네요. 예. 이거 뭐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겠죠. 어쨌든 주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비정상적으로 굳어지는 상황을 방지해서 혈류의 건강을 건강하게 해준다. 앞에서 계속 나와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죠? 이런 거 혈액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죠? 앞에도 마찬가지.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억제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런 내용에서도 역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반드시 거짓 수밖에 없는 거. 퍼지 이론이네요. 1 또는 0. 양자택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값도 인정하는 거래요. 연속으로 취하는 논리에서 구성되는 수학이론. 1965년 미국의 버클리 대학 교수 자대가 도입한 이론인데요. 언어가 지닌 모호함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모호한데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위해서 도입된 퍼지 집합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대요. 이진법 논리를 통해서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대상의 특정 모임에 포함되는 정도, 이걸로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거랍니다.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걸 활용한 복잡한 문제나 정보에 대한 인식, 표현, 조작, 해석, 활용 등이 다 가능하고 실제로 전자제품, 자동차, 해양, 의료, 보안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활용된대요. 실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 운행에 사용되는 자동 정지 시스템도 퍼지 이론을 이용해서 속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단계를 세분화한대요. 구정차 줄일 수 있고 그냥 서라, 가라 이게 다가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단계를 구분한다는 거죠. 밥솥 같은 경우에도 그 열을 내라, 마라 이게 다가 아니라 가열 정도를 여러 범위로 여기까지 가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맛이 더 좋게 된대요. 컴퓨터가 사용되는 것이라면 어디든 퍼지 이론에 접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그다음에 유사한 컴퓨터의 시스템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하게 될 것 같다. 잘못된 걸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번 인과가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맞는 거고요. 2번 그전까지 논리값은 참 또는 거짓을 고르는 양자택일. 그죠?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 나와요. 그죠? 참 또는 거짓의 양자택일을 결정해서 아닌 이렇게 이제 퍼지 이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3번 1과 0 사이 중간값도 결과값으로 인정된다.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그 사이값들을 연속적으로 취하는 논리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이 돼요. 4번 수학적 논리값을 언어로서 표현하고자 이거는 반대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언어가 지닌 모함을 정량적으로 오히려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기 때문에 언어가 모호한 거고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제대로 된 거라면 이게 정확한 거라면 이게 이제 언어가 오히려 매매한 거니까 이건 반대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답은 4번이 되고 5번 밥솥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밥솥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죠. 여러 범위로 나눈 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열 정도를 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반드시 거짓 수밖에 없는 거 묻고 있네요. 액상과당이네요. 음료수 따위에 단맛을 내게 사용되는 액상 혼합물인데 과당이랑 포도당이 한 분자씩 결합된 거래요. 때문에 설탕 시럽보다 점성이 높고 단맛도 강하대요. 설탕 대비 가격도 싸대요. 중독성도 강하대요.
음료 제조회사에서 종종 활용하겠죠. 싸게 만들어서 우리 거 많이 사 먹어. 뭐 그런 의미겠죠. 액상 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면 식욕이 억제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차단한대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더 먹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소비자를 하여금 계속 사 먹게 만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액상 과당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점인데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른 액상과 당은 혈당 상승을 유도하고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반복적으로 증가. 그러면 각종 대사 질환이 나타난대요.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합성되는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변화돼서 혈액 내 중성지방 농도도 높아지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대요. 실제로 이걸 하루에 2잔씩 마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60% 이상 높다. 그래서 음료수보다 물 많이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거짓인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당분이 늘어나면, 흡수량이 늘어나면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올라가는가? 가보시면 여기에 나왔죠. 그죠? 여기서 액상과 당, 이거는 혈당 상승을 유도한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반복적으로 증가해서 각종 대사질환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또 있어요. 그죠?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안에서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네요. 1번은 맞는 거고, 2번. 주로 사용하는 이유, 낮은 가격, 강한 중독성. 처음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중독성이 강해.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3번. 포도당과 과당이 한 분자씩 합쳐진 거냐? 포도당과 과당이 한 분자씩 합쳐졌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죠. 과당과 포도당이 한 분자씩 화학 결합한 형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4번. 인슐린 분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거는요. 인슐린 분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 대사질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포만감하고 연결되는 거는 잘 어렵다고 이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하고 포만감은 둘 다 어떤 액상 과당으로서 인해서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물인 거지 인슐린 분비와 포만감이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 액상 과당으로 만들어진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 그죠? 대사 질환에도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왔죠, 그죠? 각종 대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그래서 1회 문제 이 정도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와 같이는 2회 문제 푸는 시간을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